예, 두 번째는 정당의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보수당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파업 조건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강제로 집단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라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공공노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성을 강화하고 개혁을 해나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칼을 대고 나서는 카메론 총리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과 노동개혁을 굉장히 황교안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이 될 때까지 적당히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국무위원 장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친박 몇 명 장관들을 질타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저는요,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이나 부총리 되어서 청와대 국무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뼈를 묻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좋을 때 정권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장관으로서 족보 올리고 남 앞에 참 목 쳐들고 이권도 많고 하니까 장관 들어갔다가 이제 정권이 힘슬 빠져오니까 빠져나와서 국회의원 달고 또 친박에서 탈박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요, 이 장관이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판서입니다. 판서. 2조 판서 뭐 그런 거 호조 판서 아닙니까? 판서 배설중 갔으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거기 가신 분 능력에 판서중 가셨으면 뭐 그리고 자의정중 가셨으면 부총리는 자의정 아닙니까? 출세할 만큼 하신 겁니다. 그럼 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박 대통령과 임기 말까지 같이 하면서 능력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순장조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뭐 첩이나 종을 같이 묻었지 않습니까? 같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는 충성심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충성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압니다. 옛날에 봉건 영주시대에도 기사는 영주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전쟁이 나면 기사가 나서서 자기의 영주의 봉토를 지키죠. 십자군 전쟁하러 가자면 중동까지 따라갔습니다. 기사들 많이 죽었죠. 그런데 영주는 그 대가로 기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기사는 거기에 농노들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너는 곡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 자리 좀 받았으면, 테이크를 했으면 충성이라도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새정치연합에는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신보수, 개혁보수로서의 이미지를 굳혔으니까 대통령의 총회에서는 멀어졌지만은 대권 자리에는 다가갔다. 새누리당은 다음 대선에서 유승민이 가진 개혁보수와 신보수를 차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승민은 중용될 것이고 대권 후보로서 위치는 굉장히 다가갔다. 목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것이 혁신이고 어떤 것이 개혁인가 정당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정당이요, 과거에 멀쩡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당이 많습니다. 영국에는 과거에 보수당하고 자유당의 싸움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근데 순식간에 자유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한 정당이 수백 년을 내려오다가 시류에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요, 과거에 사회당하고 신민주당이 좌파 우파로 이렇게 집권해 왔는데 이번에 시리자가 생기면서 사회당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중간한
일본에도요. 오랜 정통 야당이 사회당이었습니다. 자민당, 사회당 정부 둘이 이렇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일본 공산당은 조그맣고요. 지금 공산당은 아직 살아있는데 일본의 사회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한 정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그 정당은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그렇다고 갑자기 좌에서 우로 가거나 우에서 좌로 가서는 안 되죠. 자, 새정년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새정년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최고위원을 없애려다가 기존의 최고위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힘을 써서 죽도록 됐는데 최고위원제를 없앤다? 반발이 심하니까 설거머니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총장을 없애고 본부장 제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5개의 뭐 본부장인가 한다 해서 그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사무총장 없앤다. 저같이 뭐 그 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 수 있죠. 사무총장이 있으면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천과 관련되는 주요한 틀을 만들어서 또 친노 특유의 꼼수로 밀어붙여서 총선에서 비노들을 다 탈락시킨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없애고 갈 거니까 이제 중간에 뭐 여러 사람 나눠져 있으니까 손 쓸 일이 없으니까 공천 가지고 내가 장난 안 칠 거니까 다 날 믿고 따라달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혁신안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전부 비본질적인 겁니다. 한 정당이 개혁을 하려면요, 그 정당을 가장 아는 그 정당의 원로들, 예를 들어서 건노가, 정대철, 하나가, 그런 분들을 위에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당에서 소장파 의원들, 뭐 조경태 의원이든 좀 비판적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동철 의원이든 이런 사람들도 계파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에서 전문위원을 했던 입법 전문위원 같은 사람들이나 그 정당에서 전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또 편성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로, 새정치연합이 오늘날 왜 지지율이 10% 되고 20% 초반 이렇게밖에 안 머무는지, 도대체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 뭘 바라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지금 이 장기 불황, 실업, 청년 실업, 고령화 시대에서, 양극화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대처해야 되고, 지금 새정치연합이 가고 있는 이념적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조사도 하고 심도 있게 해서 그 조사 결과를 놓고 그분들이 다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심지어 뭐 당내에 종북, 영북부터 시작해서 우파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갖다 놓자. 그래서 경제정책, 복지정책, 대북정책, 안보정책, 조세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당의 혁신이지, 기껏 해봤자 공천을 놓고 4.29 재보선에서 어째 재수없게 한번 지니까 저렇게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표가 안 쫓긴 하려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달래려고 뭐 좀 혁신하는 듯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20대, 30대 당 안팎에 있는 사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 끌고 모아서, 교수 끌고 모아서 혁신 아니라고, 뭐 전 교육감 출마했다가 떨어진, 교육감에 도지사 출마하다가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끌고 모아서 안을 내는 것이 혁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내놓은 안은요,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아니라 한마디로 길거리에 달려있는,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빗자루로 먼지 쓰는 격에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가 좀 있어도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동서남북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현재 좌표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한 60%, 60%가 여차하면 밖으로 나가려는 게 한계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 지지를 받아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나가려는 사람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개혁 보수, 신보수.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오늘날 시대적 과제가 뭔데, 보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저는 한국 사회가요,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 저성장, 불황,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보니까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일자리들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고, 질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뒤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월세, 전세, 청년들 주거 전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과거의 성장시대 1년에 4, 5% 이상 10%까지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럼 성장이 안 하고 멈추어진 시대가 된다면 보수는 성장을 기반으로 여태까지 보수와 관련되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 등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성장이 안 하는 시대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사람이 백수가 되는 시대에서 보수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 거고, 주거 문제를 과거처럼 보수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왔는데 우리는 이제 주거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대로 한번 토로해보고 당에서 외부 사람들 불러서 공청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각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책으로도 내면서 고민을 한 게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연설 한마디 했다고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오랫동안 체계가 있게 한국 사회의 현상 문제들을 잘 짚어낼 만큼 고찰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일과 관련해서 당내에 설득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적당히 현 시절에서 중도적인 입장, 일부 좌파의 논리까지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새누리당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소장, 새신파 의원들 그런 일을 엄청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소장파나 새신파나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개혁보수, 신보수 말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저는 개혁보수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했고, 개혁보수라는 이미지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좌파라고 이야기까지 들으면서도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입장을 갖다가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쭉 견지해오고 똑같은 소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별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요. 그래서 이 방송도 하는 겁니다. 개혁보수와 신보수를 위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설명하고 말도 하지 않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럴싸한 이미지 연설 한번 하고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정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새누리당에서 이런 흐름들은 전부 다 좀 떠들다가 세월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 신보수 이야기하면요, 가끔 아침에 공부한다고 뭐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거 몇 번 한다고 그 모임에 들어가 있다고 개혁이나 신보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설문 하나 그럴싸하게 구미에 맞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개혁보수와 신보수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이 변화하는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 노선과 방향, 이미지로는 대선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굉장히 만들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